비 오는 날 무심코 땅을 밟았는데 진흙탕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신발도 옷도 더러워지는데 왜 하필 진흙탕을 밟았을까? 내가 좀 더 잘 보고 갈 걸 그랬다라는 후회를 하게 되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진흙탕을 밟는 것처럼 인생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신발과 옷, 그리고 기분까지 더럽히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인생이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와의 결혼은 잘못 밟은 진흙탕물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남자는 같은 학교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도 했었어요. 꽤나 열렬히 저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남자친구 사귈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었죠. 그리고 졸업 후 동아리 선후배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몰랐는데 사회인이 돼서 다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선배는 자기는 병원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땐 키는 커도 워낙 마르고 그래서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다시 만난 선배는 덩치도 엄청 커져 있고 남자다워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니 네가 그때 낚았잖아.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마르고 희마리도 없어 보이고 내가 봐도 매력 없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운동 엄청 열심히 했지.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엔 연애할 마음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랬어? 나 기분 나쁠까봐 돌려 말한 줄 알았지. 사실 그때 나 인기 없을 만했어. 지금은 인기 많으세요? 인기? 지금은 좀 있지. 그럼 여자친구도 있으시겠네요. 없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딱 너 같은 스타일이 좋더라고. 그 선배는 몇 년 만에 만난 저한테 다시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저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만나면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게 됐죠. 그 선배는 사실 저를 못 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임에도 제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온 거라고 하고요. 그 얘기를 듣곤 마음이 참 오랫동안 변치 않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참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니 우리는 결국 이어질 운명인가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 따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남편이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작은 병원도 아니었고 또 직급도 팀장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혼자서 하면 더 잘 벌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대요. 병원에 있다가 따로 개원한 의사 형님들도 많다면서 자기가 따로 사무실을 차리면 그분들이 다 고객이 되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 일들만 해도 지금 받는 월급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면서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분야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잘할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해 하니까 알아서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따로 나와서 사무실을 차렸어요. 처음 차리는 거다 보니 직원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요. 남편은 영업 및 영업 관리를 맡아서 했고 나머지 한 명의 직원은 실질적인 마케팅 일을 전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이전 병원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직원이래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니 같이 따라와 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원래 다니던 직장이 훨씬 크고 안정적일 텐데 이렇게 따라와 줬다고 하니까요. 어떤 직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은 박선미고 싹싹하고 성실한 친구랍니다. 그 친구가 입사했을 때 남편이 일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걸 엄청 고마워했다가 남편이 독립한다니까 자기도 흔쾌히 가겠다고 했다더라고요. 포토샵도 잘 다루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라서 직원으로 두면 든든하고 좋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랬죠. 그런 좋은 직원이 따라 나온 거 보니 당신 사업이 잘 되려는 징조인가 보다 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거래처도 조금씩 늘리면서 나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회사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집에서 푹 쉬라고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전에는 바빠서 잘 못했던 살림도 하고 또 음식도 열심히 배웠죠. 그러면서 한창 밑반찬 만드는 데 꽂혀 있었습니다. 마냥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워낙 방법이 많다 보니 따라해보니까 맛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같은 걸 넉넉히 만들면 남편 사무실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시켜 먹는 거나 나가서 먹는 거 지겹다고 하길래 선미 씨랑 같이 먹으라며 반찬들을 종종 보낸 거였죠. 박 대리가 자기가 만들어준 반찬들 너무 맛있대. 사 먹는 것보다. 진짜? 백종원 레시피 보고 만든 건데 맛있어서 다행이다. 완전 잘 먹어. 덕분에 밥값도 좀 굳는 거지 뭐. 박 대리 걔가 혼자 살다 보니까 집밥 같은 걸 더 좋아하더라고. 사 먹는 것보다. 아, 혼자 살아? 원래 고향은 진주래. 혼자 올라와서 산다네. 그렇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반찬 만들 때 따로 한 통씩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이거 선미 씨한테 주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참 섬세하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 딴에는 남편 사무실에 하나밖에 없는 직원이다 보니 월급을 더 못 줄지언정 이런 거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반찬을 보냈던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박선미예요. 보내주신 반찬 잘 받았어요.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고 가서 먹을게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한바구음이 나더라고요. 인사성도 밝고 남편 말대로 참 싹싹하신 분이구나 싶고요. 저도 맛있게 드시고 또 필요하면 말하시라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출근하고 오전에 반찬들을 좀 만들었는데 먹다 보니 그날따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오래 지날수록 맛이 없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사무실에 갖다 줘야겠다 싶었죠. 그날 점심에 먹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찬을 싸들고 남편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고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외근을 나가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선미 씨랑 같이 외근 나갔나 보다 싶었죠. 어차피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니까 안에 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들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들어보니 남편과 선미 씨였는데 미팅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갔다. 그걸 왜 깜빡했느냐. 얼른 챙겨서 가자.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서 하는 대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사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전부인 작은 회사라지만 그래도 회사이고 엄연한 상사와 부하 직원인데도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챙긴다 그래놓고. 야, 이런 건 직원이 챙겨야지. 사장님이 챙긴다며. 그래서 난 알아서 챙긴 줄 알았지. 일단 빨리 찾아봐. 얼른 가자. 기다려봐.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이야? 당연하지. 참나, 요게? 아, 뭐해. 시간 없는데. 둘은 완전 친한 사이처럼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쪽쪽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죠. 두 사람의 대화만 들어도 단순한 사장과 직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야, 오늘 저녁에 갈래? 또? 어제도 갔잖아. 와이프가 의심 안 해? 야근한다고 했지. 고생 많다고 오히려 걱정해 주던데? 대박이다 진짜. 고생은 고생이지. 다른 고생? 야, 오늘 그거 써볼래? 왔어? 오, 택배로 왔지. 내 책상에 넣어놨어. 그러든가.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휘청거리면서 화장실에서 나왔죠. 저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분명히 다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비틀거리며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책상 서랍을 뒤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 처음 보는 회개망측한 성인 용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경악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저것들이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그냥 사장과 직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거의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반찬만 가져다 줄 생각이었는데 이런 대화를 들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나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어마어마했죠. 남들 다 그러고 다닌다 어쩐다 해도 제 남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뒤통수를 맞았던 겁니다. 바쁘게 외근 다니고 밤에는 야근한다고 고생 많다고 한약에 비타민까지 열심히 챙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제 앞에선 바람피는 상간녀 칭찬하고 성실하고 싹싹한 직원이라고 그러고 저는 덩달아서 고맙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곱씹으면서요. 남편 독립할 때 따라 나왔던 거, 그게 어쩌면 두 인간들이 이미 예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인복이 있다, 어쩐다 했었네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야근 때문에 늦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참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야근이라고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되면 순식간에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배신감에 울다가 멍하게 있다가 그렇게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박선미 그 여자와 무슨 관계냐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기에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이 또 야근을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연락을 받자마자 급하게 남동생에게 차를 빌린다고 했죠. 남동생은 무슨 일이냐며 제가 횡설수설하고 제정신 같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겨우 자초지정을 말했더니 남동생이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그것들 가만 안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니 자기가 운전을 해주겠다. 그것들이 혹시 모텔에서 나오거나 하면 저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 너무 위험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 차를 타고 남편 사무실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7시가 넘어도 안 나오길래 진짜 야근인가 했는데 그때쯤 그 여자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차를 타고는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두 인간들은 멀지 않은 곳에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었고 그 식당에서도 1시간 넘게 안 나왔어요. 저와 남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기다리니 둘은 기분이 좋은지 반쯤 껴안고 나왔어요. 남동생이 사진 찍으라 해서 최대한 줌을 땡겨서 찍었는데 밤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식별은 가능하게 찍혔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갔는데 머지않아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급하게 찍었어요. 남동생은 저보고 30분 정도 있다가 연락하라고 그리고 기습해서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렇게 모텔 밖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리는데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너무 기막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고 그 와중에 증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심장은 떨려오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동생이 30분 됐다고 전화하라고 그랬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전화를 했죠. 남편은 전화를 안 받았는데 저는 다 알고 있으니 전화 받으라고 문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답이 없더라고요. 남동생은 아무래도 내려올 것 같다고 해서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남동생 직감처럼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없고요. 남동생은 급하게 내려서 동영상으로 남편을 다 찍었습니다. 매형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고 남편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가리고 제가 따라 내려서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을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자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동생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 하고 남편 차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참담한 기분으로 창밖만 보고 가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는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제 문자 보고 자기 혼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냐니까 얼마 안 됐답니다. 제가 웃기지 말라고 얼마 안 된 사이가 성인용품 쓰고 그 난리를 치느냐고 미친 것들 아니냐고 생 난리를 쳤죠.
집에 있는 물건들도 좀 집어 던졌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고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확하게 얘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소리는 박선미가 자기 독립하는데 회사 따라와 준 게 고마워서 회식 겸 밥을 샀대요. 그런데 그때 술을 먹다가 둘 다 너무 취했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모텔을 갔고 생각보다 잘 맞아서 그 뒤에 한 번씩 그렇게 갔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사랑하느냐고 하니까 남편 펄쩍 뛰더라고요. 사랑은 무슨, 그냥 취향 같은 게 잘 맞았을 뿐이지. 내가 사랑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 얼마나 괴소린 줄 알지? 진짜야. 진짜 걔랑 나랑은 코드 같은 게 맞았을 뿐이고 걔도 결혼한 남자 있는데 뭐. 뭐? 정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런 진지한 사이 아니야. 나 걔 바로 자를게.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말 걸지 말라고 했고요. 그 후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박선미 잘났다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그 일이 떠올라 미치겠으면서도 또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고 빌고 그 여자랑도 다 끝난다고 하고 이걸 그냥 한 번은 덮어줘야 되는 건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그 일을 얘기 안 하니까 용서했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고 또 실제로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도 한번 믿음이 사라지니 계속 의심만 들고 집착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폰도 뒤져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잘 때도 폰을 주머니에 넣고 잘 정도로 폰을 늘 끼고 살거든요. 근데 그날은 웬일로 그냥 올려놨길래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박선미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눈 대화를 본 저는 다시 실소가 터져나왔죠. 남편은 급하게 그 여자를 회사에서 자르고 정리한다고 했지만요. 정확히는 남편과의 관계를 잘라낸 건 남편이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랬어요. 그냥 바로 퇴사 처리해줘요. 왜? 걸렸다며. 사무실 와서 난리라도 치면 어떡해. 그렇게 안 해.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냥 좀 땡겼다 생각하고 처리해줘요. 내가 아는 동생 소개시켜줄 테니까. 걔 출근시키면 되잖아. 걔 일 잘해. 그래도 원래 결혼하고서도 좀 더 다닌다 했잖아. 싫어. 괜히 걸리면 내 결혼까지 파토나. 어차피 결혼 준비 때문에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내 결혼까지 파토시키기만 해봐. 나 가만 안 있어.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 다닐 건데? 웬만하면 빨리. 인수인계까진 해줘. 근데 이혼해? 아니, 안 할 듯. 그냥 덮어줄 듯. 다행이네. 괜히 이혼한다 그러면 나도 미안할 뻔. 그걸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만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 여자가 결혼 때문에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거고 남편은 도리어 잡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남의 가정은 파탄 지경인데 본인 결혼은 소중해서 알리면 가만 안 있겠다니. 진짜 뭐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 뺨이라도 날리고 싶은 거 꾹 참았죠.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토대로 정보를 찾아보니 그 여자는 개인 SNS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온라인 마케팅 쪽이다 보니 개인 SNS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켜보니까 웨딩 촬영했다며 사진도 올리고 남편 되는 사람 사진도 올리더라고요. 내 사랑스러운 예랑이라고 해놓으면서요. 직장 사장인 유부남하고는 더럽게 어울려 놀아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죠.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갈라서지 않았어요. 남편은 초반에는 잘못했다고 빌고 잘하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냉랭하게 구니까 나중에는 도리어 뭐 어쩌자는 거냐고 난리도 쳤습니다. 지가 바람 펴놓고 얼마나 뻔뻔하던지 저도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고 나선 남편과의 냉전 상태로 계속 지냈죠. 남편은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이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다. 너는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하게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는 게 저라고 좋겠나요? 하루하루 죽을 맛이죠. 하지만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여자 SNS를 염탐했어요. 그 여자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도 올렸고 신혼여행도 갔어요. 신혼여행지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며 지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수도 없이 올리더라고요. 사진 속 그 얼굴이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웃었죠. 그래, 더 많이 실컷 행복해라. 더 행복해야 그 행복이 깨졌을 때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알겠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신혼여행에서 다녀오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그 전에 상담했었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간소장을 보내겠다고 했죠. 전화번호로 송달 지역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그 여자 주소지는 이미 확보해 뒀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그 여자, 또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요. 8일 정도가 지났고 남편이 먼저 사무실로 송달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혼하자고 할 거면서 왜 그동안 사람 피를 말렸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네가 직원이랑 바람 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지옥 만들어 놓고 겨우 네 마음 좀 불편한 게 무슨 대수라고 이러는 거냐 따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했죠. 남편은 왜 그럼 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냐길래 그 여자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도리어 저보고 무섭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무섭다뇨. 진짜 이 인간은 도저히 같이 살 인간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상처받은 와이프가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어서 꾸역꾸역 버텼다고는 생각 못하고 저보고 도리어 무섭답니다. 나는 네가 더 무섭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려 드는 네 뻔뻔한 낯짝이 더 무섭다고 일갈했죠. 그리고 이혼하자고 위자료도 제대로 준비해두라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우리 부모님께도 이 사실 그대로 알릴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후에 이번엔 그 여자가 송달을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지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고. 결혼해서 행복해요? 네? 결혼했다면서요. 신혼일 텐데 행복하죠? 남편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결혼 참 잘했던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내가 바로 뭔가를 안 했다고 그 후에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혼 안 한다면서요. 부부 사이 일은 두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 왜 저한테까지 이러세요? 남편이나 똑바로 잡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근데 난 그래도 최소한 미안하다고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한데. 됐어요. 사과받자고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쪽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거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죠. 그 여자는 똥줄이 타서 문자로도 계속 잘못했고 합의를 하자고 자기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웃긴 게 똥줄 탄다 하면서도 SNS 업로드는 종종 하는 겁니다. 여전히 행복한 척 하면서요. 그걸 보고 얘 남편은 아직 모르는구나. 소장은 잘 빼돌렸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알려주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이 종종 댓글을 달아서 남편 아이디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디로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박선미 씨 남편이시죠? 저는 박선미 씨가 결혼 직전에 다녔던 회사 사장의 아내예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박선미 씨는 제 남편하고 상사 직원 이전에 잠자리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다 갖고 있고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물론 박선미 씨에게도 상간소송을 진행했고요. 소장을 보냈는데 다 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 모르신다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고 이틀 정도 뒤에 그 여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진짜냐고요. 저는 두 사람이서 나눈 대화를 조금 잘라서 보내줬어요. 증거 중의 일부분이다 라고요. 그 남자는 더 이상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박선미 그 여자가 전화를 미친 듯이 해대고 남편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박선미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모양이었죠. 제가 아무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 여자는 문자로 내 남편까지 다 알았다.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협박죄도 추가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답장 안 하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그 여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은 거의 1년 정도 끌다가 겨우 마무리가 되었어요. 소송 중에 들으니 소장을 읽은 그 여자의 남편도 그 여자에게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제가 소장에 엄청 자세하게 적었고 두 사람이 변태적인 행위를 즐기는 사이였다는 내용도 다 적었거든요.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그런 내용을 읽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나요? 그렇게 1년간의 소송 끝에 제 승소로 끝이 났고 저는 드디어 그 진흙탕 같은 싸움에서 발을 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친구에게 건너들으니 남편을 운영하던 그 사업도 지지부진해서 결국 접고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때 이혼 소송 당한 것까진 들었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가정도 파탄냈으면 본인 가정도 그렇게 되리라는 건 최소한 알았겠죠.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배신을 난 순간부터는 지옥 그 자체더군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꾸역꾸역 버텨서 최소한의 벌이라도 준 것 같아 다행이고 이렇게라도 하니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질척거리고 지저분한 진흙탕에 발이 빠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진흙탕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요. 이미 신발이고 옷이고 더러워졌다고 다 그 속에 꾸역꾸역 있는 것보다 빨리 발을 빼고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뭐라고 할지언정 저는 제 나름대로 위기에서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지옥 같은 기분을 잘 견뎌낸 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우연처럼 시작된 그 인연은 저에게 아주 큰 복이 되었고 아직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고요? 바로 저와 한 할아버지 사이의 우정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고 다양한 카페 가보는 걸 너무 좋아했던 저는 진작부터 카페 창업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 자금을 모았어요. 30살이 되기 전에 제 카페를 차리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따로 카페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은 진작에 따놓았지만 카페라는 게 자격증보다는 실무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 제가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경험도 없이 덜컥 카페를 차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년 정도 다른 카페에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근처에 사람을 구하는 카페들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쉽사리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조건이 좀 어중간했거든요. 카페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 매니저나 점장으로 들어가기엔 경력이 전무했죠. 나이로만 보면 매니저나 점장급인데 경력이 없고 직원이나 알바로 쓰기엔 나이가 많아 부담스러우니 아무도 안 뽑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력서를 넣었던 곳에선 모두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이력서를 넣었던 곳 중 제일 연락이 안 올 것 같았던 곳이요. 그 카페는 번화가에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카페 자리가 정말 좋아서 손님이 꾸준히 많은 곳입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커피 맛이나 디저트가 특별한 곳은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데도 자리가 정말 황금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근처에 지하철까지 있다 보니 홍보 없이도 손님들이 저절로 오는 그런 카페였죠. 사람이 많고 꾸준히 잘 나가는 곳이다 보니 직원도 까다롭게 뽑을 것 같고 당연히 저도 안 뽑아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을 받은 후 그 카페 사장과 면접을 보는데 사실 면접을 보면서
왜 나한테까지 연락을 한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장이 진짜 싸가지가 너무 없는 겁니다. 말하는 투도 엄청 건들거리고 장사 잘 되는 카페 사장이라고 엄청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직원들이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요새 사람들 진짜 끈기 없어. 기껏 일 가르쳐 놓으면 도망가기 바쁘다니까? 내가 진짜 사람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 네. 근데 내가 왜 윤미소 씨한테 연락을 했느냐? 윤미소 씨 나이가 많더라고. 카페에서 일한 경험은 없고. 다른 카페 같으면 윤미소 씨 절대 안 뽑지. 근데 내가 보기엔 나이만 이만하면 어린애들보단 참을성도 있고 좀 진득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한 거야. 저는 뽑아주시면 성실히 꾸준히 다닐 생각 있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만약 일 시켜보면 바쁘다고 지랄, 사람 많다고 지랄, 돈 안 올려준다고 지랄, 아주 지랄들을 해요. 저는 사장이 진짜 날티가 심하고 양아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같아선 저도 이런 곳에서 일 안 하고 싶지만 유일하게 연락 온 곳이기에 그냥 참았죠. 젊고 예쁜 애들도 많긴 해. 그런 애들 쓰면 매출에도 도움되고. 근데도 윤미소 씨 믿고 쓰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맞춰서 줄 거고 1시부터 8시까지 일하면 돼. 오전은 내가 일할 거고 점심은 집에서 먹고 와요. 저녁도 제공 안 되니까 알아서 간단한 빵 같은 거 먹던지 아니면 참았다가 집에서 먹던지 쓸데없이 김밥 같은 거 냄새 풍기면서 먹을 생각 말고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예. 그럼 다음 주부터 나와요. 일주일간 내가 일 가르쳐 줄 거고 그 후에는 직접 해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요. 알았죠? 여기가 보다시피 번화가라서 장사가 잘 되거든. 많이 바빠. 근데 너무 미리 겁먹진 말고 바쁜 시간대만 엄청 바쁘고 또 한가할 땐 나름 한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고 다음 주에는 일 배워야 되니까 오전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일어서더니 저를 가만 보더라고요. 화장 좀 하고 다녀요. 한 건데요. 한 거야? 근데 왜 저래? 그러고 가는 겁니다. 와, 끝까지 싸가지도 없고 매너도 없고 진짜 내가 일 배운다 생각하고 참는 거지 정말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장에게서 커피 레시피와 매뉴얼 등을 배웠죠. 일하면서 느낀 건데 오전은 좀 한가하고 제가 출근하는 오후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사장도 엄청 몰아붙이듯이 일을 가르쳐주고요.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나름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다 되고 사장이 말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오후는 미소 씨가 알아서 해야 돼. 잘할 수 있겠지? 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내가 2호점도 낼 거라서 이미지 관리 잘해야 돼. 아, 2호점도 준비 중이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계획은 하고 있어. 여기 건물주 형님이 지금 건물 하나 더 올리고 있거든. 내가 그 건물 위치 봤는데 거기도 입지가 아주 장난 아니라서 1층 자리 내가 노리고 있어. 사장은 실실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건물주분하고 친하신가 봐요. 친해지고 싶지. 나 아는 형님의 친구인데 이거 말고도 알토란 같은 건물이 2개나 더 있어. 완전 알부자. 인성도 완전 좋고. 미소씨, 내가 여기 세 얼마나 주는지 알아? 얼마 주시는데요? 저는 사장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새가 터무니없이 쌌거든요. 사장은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소개해줘서 엄청 싸게 내고 있어. 완전 거저지 뭐. 가게 하면 월세 내는 게 엄청 부담이라던데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완전 봉잡았지. 내가 그래서 이 건물주 형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줘. 콧대가 아주 높다니까. 예. 어찌됐건 다음 주부터 미소씨 본인 가게다 생각하고 신경 써서 해줘. 알았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도대체 왜 직원을 한 명만 쓰는 걸까 였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엔 정말 바빴거든요. 그나마 그 전에는 사장님이랑 같이 했으니 괜찮았는데 혼자서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응대하려고 하니 땀이 줄줄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커피 같은 건 그래도 괜찮은데 쉐이크 같이 믹서기를 쓰는 종류들은 더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설거지할 것도 많고요. 얼마나 빡세게 일을 했는지 저는 한 달 만에 손목 건초염이 왔습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고 버텼어요. 제 카페를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밑거름이 된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버티고 일하다 보니 3개월 정도 지나서는 엄청 손에 익어서 척척척 일을 해나갔습니다. 사장 말대로 점심시간 끝날 때 많이 몰리는데 그 후에는 또 한가한 시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는 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카페를 나왔을 때였어요. 다시 돌아가려는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기운 없는 얼굴로 저희 카페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잠시 쉬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마음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고 땀도 많이 흘리셨어요. 날이 덥기도 하고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여쭤봤죠. 저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물음에 할아버지가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이러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황급히 말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색이 좀 안 좋으셔서요. 조금 무리를 했더니 그래요.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저기 괜찮으시면 가게에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너무 덥기도 하고 가게 안은 시원하거든요.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일어나야지. 할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잠시만 기다리시라 하고 물을 떠왔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너무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갈증 해소가 더 잘 되거든요. 저는 물을 건네자 할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실례를 했나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아휴, 고마워요. 이렇게 일부러 안 챙겨줘도 되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물을 마시고 컵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직원 아가씨 덕에 훨씬 낫네.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느릿한 걸음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가시는 걸 쳐다보다가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카페에 오신 거예요. 이번엔 안색도 좋아 보이시고 환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직원 아가씨. 어머, 안녕하세요. 그때 앞에 계셨던 분 맞죠? 맞아요. 내가 그때 직원 아가씨가 주는 물 마시고 정신 차려서 집에 잘 갔어. 고마워. 아휴,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인데요, 뭐. 저기,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가려고 하는데 뭐가 괜찮나? 달달한 것도 좋아하세요? 좋지. 그러면 바닐라 라떼는 어떠세요? 적당히 고소하고 달달해서 맛있어요. 그래요. 직원 아가씨가 맛있다는 걸로 줘봐요. 찬 것도 괜찮으시죠? 날이 더워서. 좋지. 저는 할아버지께 바닐라 라떼랑 간단한 디저트도 함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고 그걸 천천히 드시면서 밖을 구경하시더라고요. 밖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다 마신 할아버지는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할아버지는 자주 오셨어요. 매일 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오시는 편이었죠. 오시면 바닐라 라떼를 드셨고 늘 밖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꼭 저희 할아버지 같은 기분이라서 카페에 오시면 반갑고 며칠 동안 안 오시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주일 넘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 하면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카페에 오셨더라고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걱정했어요. 내 걱정을 다 했어요. 고맙네. 이것 좀 먹어요. 할아버지는 과일을 사오셨어요. 참외나 자두 같은 과일이요. 아마 인근 과일 가게에서 사신 것 같은데 저는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드시죠. 직원 아가씨 먹으라고 일부러 사왔어. 감사해요. 오늘도 그 커피 한 잔. 예. 저는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커피를 대접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를 위해 일부러 과일도 사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카드를 내려고 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어휴, 됐어. 아니에요. 과일도 사다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쏩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 직원 아가씨. 내가 요새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하고 가는 게 낙이야, 낙.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할아버지 눈빛이 왠지 서글퍼 보이셨어요. 저는 카운터로 가려다가 어차피 새로운 손님도 안 들어오고 비교적 한산한 때라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냥 여쭤봤죠. 댁이 이 근처세요? 그렇게 멀진 않아. 그리고 여기 근처에 우리 아들이 있거든. 아, 아드님이요? 그렇구나. 인근 회사 건물도 있기 때문에 거기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기 직원 아가씨, 노인네한테 이렇게 친절 베풀어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세요? 그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먹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거 보면 활기가 느껴져서 좋아. 나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할아버지의 말이 왠지 좀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두 다 언젠가는 나이 들고 늙을 텐데 요즘은 어르신 분들에 대한 배려나 인식이 참 각박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할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더 하시더라고요. 나도 엄청 활발하고 많이 돌아다녔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지. 근데 지금은 한 6, 7년 됐나? 내가 쓰러졌거든. 병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더라고. 치료도 받았는데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거나 운동 같은 거 삼가하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놈이 그래서 시골에 집을 마련해줬어.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푹 쉬라고. 거기서 몇 년 살았는데 갑갑하더라고. 내가 태생이 도시놈이다 보니 조용하고 한적한 게 적성에 안 맞는 거야. 먹적지근해야 그나마 살 것 같고. 저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활발하게 많이 다니셨으니 더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그러니 억지로 거기서 살다가 좀이 쑤셔서 결국 얼마 전에 다시 올라온 거야. 그리고 아들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 내가 직원 아가씨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이 카페 앞에 앉아있을 때. 네, 그때도 사실 좀 무리했는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좀 쉬고 있었는데 직원 아가씨가 고맙게도 물도 챙겨주고 걱정도 해준 거야. 참 고맙더라고. 나 같은 노인네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도 아무도 관심도 없거든.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카페 앞에 계셨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는 그냥 이 카페만 와. 여기 앉아 있어도 사람들 다니는 거 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시니 왠지 뿌듯하고 마음이 좋더라고요. 직원 아가씨는 참 착한 것 같아. 노인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그렇지도 않아요. 실은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만. 돌아가셨어요. 저 대학교 때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하세요.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활발하셨거든요.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데리고 이곳저곳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덕에 먹어본 음식도 진짜 많고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보고 좋다 혹은 드셔보시고 맛있다 싶은 곳은 무조건 저 데리고 가셨거든요. 제 말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은 할아버지셨구만. 예. 근데 저는 좋은 손녀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할아버지 손잡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저도 커가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더 이상 할아버지랑 다니기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때쯤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기껏 가는 곳이라곤 해봤자 시장이나 공원 정도가 다였는데 제가 가기에는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따분했죠. 게다가 먹는 것도 뭐 국밥이나 설렁탕 같은 것만 드시니까 저도 먹기 싫어지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같이 산책 가자고 해도 싫다고 했어요. 공부한다고 바쁘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서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랑 기껏 다녀봤자 국밥 같은 거나 먹고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이나 죽이는데 왜 자꾸 같이 가자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데? 햄버거 먹으러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딴에는 그게 젊은 애들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셔서 저한테 햄버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근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살 빼야 된다고 싫다고. 친구들이랑은 잘도 먹으러 가면서 할아버지랑은 안 간다고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라니 왠지 울컥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했던 할아버지에게 싫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지나도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못됐죠. 그게 뭐라고. 할아버지는 손녀랑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그런 건데 저는 그때 할아버지랑 다니는 게 싫었어요.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 더 좋고.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땐 다 그래. 직원 아가씨 할아버지도 이해하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이후론 저한테 어디 가자고 잘 안 하셨어요. 여전히 저를 예뻐하고 좋아하셨지만 저한테 산책 가자던가 뭐 먹으러 가자는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니시고. 근데 그때는 그게 차라리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요. 친구랑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허니 브레드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달하고. 그거 먹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포장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할아버지 모시고 여기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데 달콤한 커피랑 잎빵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으로요.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할아버지랑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사무치더라고요. 아, 자꾸 미루지 말고 진작에 할아버지 데리고 가볼 걸. 할아버지가 나한테 맛있는 곳, 좋은 곳 데리고 다닌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드릴 걸. 근데 이미 후회해봤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할아버지도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티슈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울 게 아닌데. 아니야. 직원 아가씨 마음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잘 알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후회하지 마. 나 정도 나이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직원 아가씨랑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아버지도 참 즐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예.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는 친할아버지랑 나랑 닮았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진짜 닮으셨어요, 근데. 내가 손녀가 있으면
직원 아가씨도 닮았으려나? 내가 손자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친할아버지랑 닮았으면 그냥 나를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도 편하게 저한테 미소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 윤미소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직원 아가씨 아니고 미소라고 부를게. 저도 왠지 저희 친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가게에 오시면 손님 없을 때 대화도 나누고 제가 제 카드로 계산해서 커피도 한 잔씩 대접해드렸죠. 그런데요, 그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조금 한산한 시간에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갖다 주라면서 버섯 한 상자를 갖다 주신 거예요. 포대기에 쌓여 있었는데 맨날 먹을 걸 갖다 주시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커피와 함께 디저트류를 제 카드로 긁고 가져다 드렸어요. 그냥 오시지. 왜 매번 저런 걸 주세요? 손녀 먹는 건데 뭐 아깝나? 어머니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아들도 오기로 했어. 내가 뭐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챙겨가. 아, 뭘 또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들고 가.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짠돌이 카페 사장놈이 들이닥친 겁니다. 제가 카운터 말고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눈이 막 희번뜩해서 저를 노려보며 외치더라고요. 윤미소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오셨어요? 카운터 비우고 여기 앉아서 시시덕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역시 쳐다보시고요. 누구야, 저 할아버지? 아, 예? 아, 저희 할아버지신데요. 저는 그냥 구구절절 말하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더라고요. 윤미소 씨, 장난쳐? 할아버지를 여기 왜 부르는데? 게다가 커피에 디저트까지? 나 어이가 없네?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건 제가 잘못했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바로 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고 커피랑 디저트도 다 제 카드로 계산한 건데요. 제 카드로 계산한 거예요. 어디 봐. 거짓말이기만 해봐. 그러면서 사장은 포스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제 카드예요. 커피랑 디저트랑 다 계산한 거예요. 공짜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장은 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노려보더라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다야? 네? 젊은 사람들 오가는 카페에 저런 노인네 앉아 있으면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 여기가 무슨 다방이야? 저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카페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 마시러 들어오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사장님, 제가 카운터 잠시 비운 건 죄송한데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것 같은 소리 하네. 꽤 안 부리고 일할 것 같아서 기껏 나이 든 거 앉혀놨더니 지네 가족 데리고 와서 자리 축 내고 에어컨 쓰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엄연히 저희 할아버지도 돈 내고 커피랑 디저트 드시는 건데 그게 왜 자리 축 내는 거예요? 아, 시끄러. 어디서 말대답이야. 아, 됐고. 너 해고야.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다짜고짜 저보고 나오지 말라더군요. 해고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도 기분 나빠서 더 다니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고라니요. 그렇게 소란이 일자 할아버지도 일어나서 사장놈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장 양반, 내가 듣자 하니까 말이 좀 심하네. 나 같은 노인네는 이런 카페 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이 버릇없는 사장놈은 할아버지 말에도 위아래로 할아버지를 훑어보며 할 말 다 하더군요. 사장 마음입니다, 손님. 가려받을 수도 있고요. 저 노인 손님 안 받아요. 노인 냄새 풍기면서 자리 죽치고 있으면 그 카페에 누가 들어옵니까? 매상 다 떨어지게. 할아버지는 분노하셔서 따지셨어요. 무슨 냄새? 그리고 누가 죽치고 있어? 나 여기 있어봤자 1시간도 안 있다 가는데.
그럴 거면 여기 왜 오세요? 커피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믹스커피나 타드세요. 여긴 오지 마시고요. 사장이 싫다고 하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윤미소 씨,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 저도 잘림마당에 노려보며 따졌습니다. 말 안 해도 지금 나갈 거거든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카운터에 올려두고 제 가방과 할아버지가 주신 버섯을 챙기고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흥분하시면 심장이 안 좋아요. 얼른 같이 나가요. 그리고 나가려는데 이 사장놈이 코를 막으면서 등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노친내 냄새.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는데 그 순간 누가 들어왔습니다. 저와 사장놈이 문 쪽으로 쳐다봤는데 갑자기 사장놈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떡 벌리며 막 웃으면서 그 남자분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아이고, 한 사장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커피 드시러 오신 거예요? 사장놈은 좀 전에 저와 할아버지에게 한 것과 달리 무슨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며 그 남자분을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신 그 남자분은 사장놈을 쌩까고 저희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다가오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더러 아버지라면서 괜찮으시냐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흥분하셔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으셨거든요. 아, 이분이 아드님이신가 생각하던 찰나 그 소리를 들은 사장놈은 눈알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나더러 노친내 냄새 나니까 이 카페에서 꺼지랜다. 내가 살면서 이런 모욕은 또 처음이다. 예? 그러면서 한 사장님은 황당한 얼굴로 사장놈을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놈은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하게 보고요. 아니, 그게 무슨 한 사장님 아버지시라뇨? 윤미소 씨 할아버지라며. 얘 내 손주 맞아. 얘는 내 아들 맞고. 예? 아니 근데 뭐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다 있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사장놈이 어린아가 있자 옆에 있던 한 사장님도 화가 나서 따지시더라고요. 고 사장,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노친내 냄새 나니까 꺼지라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카페에 무슨 금태라도 둘렀습니까? 사람 가려서 받아요? 당신이 뭔데 남의 아버지 보고 냄새가 나니 어쩌니 그딴 소리야? 아닙니다. 한 사장님, 오해가 있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일하는 직원애가 자기 할아버지라고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 말에 한 사장님은 눈이 더 뒤집히더라고요. 고 사장! 그러면 직원 할아버지면 화내도 되고 건물주 아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아주 못 쓰겠네. 사장놈은 놀라서 할아버지에 가서 인사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는 무슨?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는데. 네가 뭔데 내 손녀딸한테 소리 질러가면서 난리를 쳐? 네가 사장이면 다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서가. 예, 아버지. 여기 계약 기간 얼마나 남았냐? 재계약까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다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가게 무조건 빼라 그래. 재계약 없다. 그 말에 사장놈이 놀라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가게를 빼란 말이세요? 그쪽이 나한테 그랬지? 본인 가게에 사람 가려봤든지 말든지 사장 마음이라고? 이건 내 건물이야. 우리 아들한테 넘기고 우리 아들이 관리하긴 하지만 엄연히 주인은 나야. 그쪽 말처럼 내가 내 건물에 당신 같은 인간 받기 싫어서 나가라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사장놈은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다시 말하셨어요. 중서가, 재계약 절대 없다. 무조건 여기 비워. 알겠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시세보다 엄청 싸게 준 건데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켜서 얘기 좀 해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무슨 약속? 제 친구 친한 동생이라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도움받은 게 많아서 여기 자리도 싸게 해줬거든요. 월세가 싼 대신 수익금 일부는 보육원에 기부하는 걸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초반에만 몇 번 내다가 아예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얼굴 봐서 참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계속 손해보면서 재계약해줄 생각 없습니다.
사장놈은 부들부들 거리면서 따지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막 쫓아내면 안 되지. 나 이거 고소할 거야. 고소 가능해. 그 말에 한 사장님이 비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고소해. 우리는 그냥 있는 줄 알아? 우리 일봐주는 로펌에 얘기해서 아주 제대로 털어줄까? 우리도 고 사장이 여기 임대하는 동안 문제가 많아서 걸고 넘어질 거 엄청 많아. 근데 내가 친구 얼굴 봐서 참았는데 이딴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지. 그 말에 사장놈은 멘탈이 탈탈 털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계약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다시 합시다. 그리고 한 사장님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덩달아 나갔죠. 카페 주차장에는 세단과 함께 기사분도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기사분이 할아버지를 부축해 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저도 같이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미소야, 집이 어디야? 같이 가. 아니에요. 저는 버스 타고 갈게요. 아이고, 무슨 버스. 얼른 타. 저는 쭈뼛거리며 탔습니다. 차 안에서 한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엄청 잘 챙겨주셨다고. 아니에요. 제가 뭘 챙겨드려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런 게 저도 좋아서. 미소 얘는 내 친손녀나 다름없어. 그 정도예요, 아버지? 그럼. 저는 쑥스러워서 웃으면서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장놈이 말했던 그 건물주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셨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으면서도 그때 아들이 근처에 있다는 말이 이 건물주라는 말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한우 세트도 주시더라고요. 이거 주려고 했거든. 근데 무거워서 내가 아들한테 갖고 오라고 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게 어딨어.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건데. 미소야, 조만간에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 수 있어? 아, 예. 박 기사야, 전화번호 좀 받아놔라. 예, 회장님. 할아버지더러 회장님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래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번호를 찍어드렸습니다. 연락할 테니 밥 먹으러 놀러와. 알았지?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인사 후 가셨어요. 제 손에는 버섯과 한우가 들려 있었는데 엄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우도 엄청 좋은 거고 버섯도 자연산 송이버섯이라면서요.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고 엄마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할아버지네 집에 작은 선물을 사들고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크고 좋더라고요.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이런 큰 집엔 기업 회장이 사는 건가 싶었는데 할아버지도 그런 집에 사신다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초대를 받아가니 한 사장님과 한 사장님 사모님도 저를 웃으며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은 처음 가봤습니다. 집 구경도 하고 진수성찬으로 식사도 했어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여기로 다시 오시면서 적적해 하셨는데 미소 씨 덕분에 요즘 아버님이 훨씬 생기도 넘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커피 마시러 간다 하면서 기사들도 뿌리치고 막 걸어가시더니. 아, 예. 근데 이제 그 카페를 못 가게 되니 좀 아쉬운 거야. 거기 가서 사람들 구경도 하고 미소가 만들어준 커피도 먹고 하면 참 좋거든. 예, 그러게요.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예, 전에 왜 카페 차리고 싶어서 일한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예, 그랬죠. 할아버지 오시면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왜 카페에서 일하는지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카페 자리도 빼는데 미소 네가 거기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번화가 자리에, 그 규모에. 저는 못해요. 임대료 제대로 주는 분한테 넘기셔야죠. 월세는 걱정하지 마. 그 정신 나간 사장놈한테도 한 사장이 엄청 싸게 줬었어. 그것보다도 더 싸게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가게라는 게 몫이 중요하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미 이런저런 선물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미소 너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있어. 네가 거기서 카페를 하고 있으면 나도 아무 걱정 없이 가서 커피도 마시고 바깥 구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의 제안에 한 사장님과 사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사장님 말에 따르면 그 자리가 워낙 좋아서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게를 차린다고 해봤자 자본이 많지 않아서 외곽 지역에서 조그맣게 시작해 볼 생각인데 갑자기 그런 좋은 자리에 큰 규모에서 시작하게 되니 선뜻 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장님이 컨설팅 회사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저런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도 저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제가 그 자리에서 카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준비 끝에 저는 그 자리에 카페를 재오픈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좋은 매출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장놈한테 배운 게 있다면 그 사장놈이 하던 거 반대로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직원 귀한 줄 알고 잘 챙기고 어떤 손님이든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요. 번화가 자리다 보니 알바생도 저 포함 2명을 더 써서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근 복지센터에 커피나 디저트류도 한 번씩 보내기도 합니다. 월세를 엄청 싸게 내는 대신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매출의 일부를 기부도 하고 커피나 음식류를 직접 보내기도 하거든요. 할아버지도 제 이런 행동을 칭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카페를 연 이후에 더 자주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제가 커피도 드리고 신메뉴 개발한 것도 드셔보시라고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할아버지와 햄버거도 먹으러 갔어요. 친할아버지가 먹자고 했던 그 햄버거요. 할아버지와 함께 햄버거를 먹으니 왠지 제 마음에 있던 오래된 죄책감과 짐도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선 저보고 귀인을 만났다면서 착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착하게 산 적이 없어요. 그저 지쳐 보이시는 할아버지에게 물을 한 잔 드렸고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정을 나누는 평범한 일이었을 뿐이죠. 저는 할아버지가 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랑 함께 지금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성격 차이가 심했고 서로 찬바람이 불 정도로 남남처럼 사시다가 결국 이혼하셨죠. 엄마는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 재혼하신 새엄마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민주였는데 성격이 밝고 착하고 해맑았습니다. 비록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은 아니지만 저와 민주는 친자매 이상으로 아주 잘 지냈어요. 특히나 민주가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죠. 재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빠와 새엄마도 사이가 좋았고 저도 민주와 잘 지내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간호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친하던 선생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저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첫 해에 아이를 가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저희 아들 우주요. 하지만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워킹맘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일에 아이 키우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아이 낳고 1년 뒤 복직을 했는데 그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고 바빴던 때였죠. 제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아이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는데 간혹 감기에 걸려서 등원을 못하거나
공휴일 같은 게 걸려서 못 보내게 되면 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굴려야 했어요. 시댁이나 친정 모두 멀리 사시다 보니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시터를 쓸 때도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터 구하기도 힘들고 겨우 구해도 오래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또 저와 남편이 번갈아서 아이를 봐야 했고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고 바빴어요. 그맘때 고향에 있던 동생 민주가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민주는 고향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새엄마는 민주더러 공무원 시험 준비 그만하고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자꾸 선짜리 같은 걸 알아오더래요. 민주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그래서 민주는 저에게 서울로 올라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대신 저희 아들인 우주를 자기가 돌봐주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정도로 허덕였던 저는 동생의 제안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 동생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원할 때가 되면 픽업도 해주었고 그때부턴 저나 남편이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3교대라 근무 시간이 좀 들쑥날쑥한 편이었는데 동생이 저희 아이를 맡아주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당연히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올라와서 지내면서부터는 저도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좋았어요. 그리고 동생과 지내는 것 자체도 재밌었죠. 쉬는 날에는 동생과 함께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민주야, 너 올라와서 너무 좋다. 진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맙지 언니. 집 제공해줘, 먹고 자게 해주고 매달 용돈도 두둑히 주고. 마음 같아선 더 주고 싶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나 만약 이번 연도 시험 합격하면 그땐 어떡할 거야? 내년부터는 오후에 태권도 학원 보내면 돼. 너는 요새 공부는 좀 잘 돼? 그냥 낮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 이번에도 합격 못하면 엄마가 그냥 내려와서 결혼이나 하라는데 진짜 싫어. 너 이번에 꼭 붙어야겠다. 저는 동생이 진심으로 꼭 시험에 합격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동생이 오고부터 저도 마음으로나 체력적으로 훨씬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그전엔 서로 바쁘고 힘들다 보니 예민해져서 자주 투닥이고 싸웠거든요. 애 보는 문제로 특히 더요. 그런데 민주가 오고 나선 가족 모두 한결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던 겁니다. 저나 남편은 하원 후 아이 돌보는 걱정에서 해소돼서 좋고 민주는 새엄마 잔소리 피해서 공부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니 좋고요. 모두에게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언니의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진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친한 언니가 톡을 보낸 겁니다. 선진아. 언니. 너 오늘 근무 중 아냐? 지금 병원. 왜? 이상하네. 뭐가? 나 아까 마트 갔다가 너네 남편 봤거든. 근데 웬 여자랑 같이 가던데? 여자랑?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뜬금없이 웬 여자인가 싶었죠. 누구지?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니야. 네 남편 얼굴 내가 제대로 봤어. 근데 그 여자가 네 남편 허리 만지던데? 어?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허리를 만져? 나도 잘 못 봤나 했는데 분명히 허리를 막 만지더라니까. 사진 찍으려다 말았어. 아파트 근처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혹시 너도 아는 사람이야? 여자 얼굴도 봤어? 제대로 못 봤는데 잘 모르는 여자던데.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마트에 모르는 여자랑 같이 다녔다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냥 오해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확 찝찝했던 게 떠올랐어요. 바로 얼마 전 서랍에서 그 약을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자리가 잘 안 됐어요. 저도 피곤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의 섹스리스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한번 뭔가를 찾다가 서랍 제일 아래 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게 된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당시에는 오히려 가볍게 넘어갔어요. 남편도 따로 고민이 많아서 나 몰래 진료를 받아본 건가 했거든요. 제가 아는 척하면 남편이 무안해할까봐 도리어 모른 척했죠. 근데 언니 얘기를 듣고 그 약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저는 그날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서 그 약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그런데 약은 반 이상을 먹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남자 바람 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거의 잠자리도 가지지 않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반 이상 먹을 일이 뭐가 있나요? 남편에게서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턴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 싶으니까요. 도대체 누굴까? 회사 사람? 아니면 이상한 어플 같은 걸로 만난 걸까? 머리가 몹시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남편이 혹시 저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다닌다면 어플에 남편의 위치가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어플을 깔고 2주 가까이 지나도록 별다른 게 없었어요. 위치를 틈틈이 확인해봐도 남편은 회사랑 집, 헬스장과 마트 정도만 다니고 있었거든요.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 최소한 밥이라도 먹으러 가거나 어디 데이트라도 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었죠. 오해라고 생각하니 또 미안하면서도 진짜 오해가 맞을까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도 자고 남편도 자길래 조용히 혼자 나와 주방에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언니 얘기만 듣고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동생이 저 때문에 잠이 깬 건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언니 안 자고 뭐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동생은 같이 마시자며 잔 하나를 들고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과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동생은 시험 준비하는 게 힘들고 막막하다. 주변 친구들은 회사 생활하거나 밥벌이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아니라서 한 번씩 우울하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냥 밝고 활발해 보였는데 동생도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동생 얘기를 한참이나 들어줬는데 이번엔 동생이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혹시 병원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술도 취했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실은 너네 형부가 바람을 피는 건가 싶다고. 그래서 몰래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았다고요. 제 말에 동생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언니 너무 심했다. 형부가 그럴 사람이야? 그럴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니? 에휴, 참, 별 생각을 다 한다. 언니 근무 늦으면 내가 집에 있잖아. 형부 그런 거 없어. 제 시간에 꼬박꼬박 집에 오셔. 집에 오고 나면 나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때부터 우주 보고 우주 씻기고 책 읽어주고 놀아주고. 형부도 피곤할 텐데도 얼마나 열심인데. 아휴, 듣는 내가 다 섭섭하네. 동생 말을 들으니 그런가 싶고 저도 남편을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니? 그래, 내가 한 번씩 우주 내가 보겠다고 해도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들어가서 책 한 자라도 더 보라 그러셔. 형부 피곤해서 눈밑이 시커멓더라. 일하지, 집에 와서 내보지. 근데 언니가 그런 오해한다는 거 알아봐. 얼마나 서운할 거야.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한 것 같다. 그래, 그러지 마. 형부 같은 사람 없어. 동생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명쾌해지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집에서 내보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을 오해했구나 싶어서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저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남편의 위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정도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내 폰에 이런 거 깔았니? 남편은 제가 깔아두었던 위치 추적 어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안 쓰는 폴더 안에 슬쩍 감춰두었고 평소 폰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지라 모를 줄 알았는데 딱 들킨 거였죠.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 남편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저 같아도 저 의심해서 몰래 그런 어플 깔아놨으면 길길이 날뛰고 화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앞에서 어플 삭제하고 진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남편은 너무한다면서 제 사과도 안 받아주고 말도 안 섞더라고요. 더 이상 어플 안 보기로 결심했을 때 지워버릴 걸 괜히 놔뒀다가 들켰네 싶어서 후회했지만 이미 들킨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거 이혼 사유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불쾌해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진심으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저는 죄인 같은 기분으로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의 기분이 풀리기만 기다렸죠. 그러던 와중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나이트 근무를 하고 오전에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텅 빈 집에서 너무 피곤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죠. 바로 잠들 것처럼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이불을 덮고 있는 발끝에서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 안에 손을 넣고 만져지는 걸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건 통째로 빠진 발톱 페디큐어 조각이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직업 특성상 손톱 네일 아트도 안 하고 발톱에도 따로 페디큐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침대에서 엄지발톱 크기로 떨어져 나간 페디큐어 조각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어이없어서 그걸 한참 보는데 누구 건지 알겠더군요. 그건 제 동생 거였어요. 동생은 오랜 시험 준비 때문에 심신이 지친다며 기분 전환 삼아 손발톱 네일 아트를 받거나 속눈썹 붙이는 걸 즐겨 했습니다. 그 페디큐어 조각도 동생이 얼마 전에 하고 왔던 그 디자인이었어요. 색깔이 워낙 쨍하고 예쁘길래 동생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동생은 저희 안방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와도 거실에서만 생활하고요. 저희 방 들어올 땐 꼭 노크를 할 정도로 같은 집 살아도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침대에서 그것도 이불 안에서 이 페디큐어 조각이 발견됐다뇨. 그냥 넘겨보려고 해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일단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해도 너무 찝찝하고 이상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선 혹시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언니가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야, 네 남편 또 봤어. 그 여자랑 가는 거. 근데 이번엔 우주도 같이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또 그 여자와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아이도 같이 있다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있던 그 불안함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언니, 혹시 그 여자 얼굴 봤어? 대강은 봤어. 혹시 이 여자요? 저는 톡으로 동생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가 맞아. 너 아는 사람이었어? 이 여자 누군데? 내 동생. 동생? 동생인데 형부 허리를 잡고 간다고? 동생 어디 미국에서 왔니?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그제야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위치 추적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제가 동생과 술 먹으면서 위치 추적 어플 얘기를 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앞에선 형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펄쩍 뛰어놓고 뒤에선 남편에게 어플 깔려있으니 지우라고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난 게 낫죠. 어떻게 제 동생과, 그것도 한 집에 사는 동생과 그럴 수가 있나요? 만에 하나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을 집에서 지내게 하고 동생에게는 우리 아들 봐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건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분명히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소형 카메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안방에 몰래 설치를 해두었죠. 일을 마치고 오면 몰래 카메라를 빼서 내용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심스러울 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결국 그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그게 찍힌 날은 제가 나이트 근무여서 밤에 자리를 비운 날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편과 동생이 저희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옆방에 있는 저희 아들을 의식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끼린 뭐가 좋은지 손에 입을 대고 키득거리더군요. 평소 제가 있을 땐 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말도 잘 안 섞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 두 사람은 정말 가깝더라고요. 저보다 더 가까워 보일 정도로요. 그 두 인간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뭔가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서로 옷을 벗고는 익숙한 듯 제 침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충격이고 경악이던지 눈앞이 컴컴해지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란 남편이 놀아났다뇨. 아무리 한 뱃속에서 나온 동생은 아니라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짓거리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결국 화면을 꺼버렸죠.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뛰고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군요.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동생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잘만 자고 있더군요. 저는 이를 갈며 자고 있는 동생 뺨을 그대로 후려갈겼어요. 자던 동생은 놀라서 깨더라고요. 언니 무슨 짓이야? 언니? 너는 내가 언니라고 생각돼서 이딴 짓을 벌이니? 뭔 소리야? 뭔 소리? 야, 너 우주 안 깨게 조용히 따라와. 저는 그렇게 동생을 잡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역시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 싸대기도 그대로 날렸어요. 자다가 뺨 맞은 남편도 무슨 짓이냐고 길길이 날뛰는데 뒤에 서 있던 동생은 그제야 제가 왜 이러는지 눈치챘는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왜 자는 사람을 때리냐고 날뛰는데 저는 카메라 던져줬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안방에 설치해둔 거. 너네 짓거리 다 찍혔어. 그 말에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니네가 사람이니?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이걸 언제... 안 들킬 줄 알았어. 바람 피는 것들은 머리도 나쁘다더니 내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보... 저는 남편 머리통을 있는 힘껏 휘갈겼습니다. 그렇게 때려도 분이 안 풀리더군요. 그래놓고 터진 입이라고 어떻게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도리어 난리를 쳐? 차라리 밖에서 외간 여자랑 바람 피는 게 낫지. 이게 할 짓이니? 네 새끼 자고 있는 방 옆에서 이러고 싶디? 이 쓰레기야? 알겠는데 말로 하지 때리지는 마. 죽이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해. 식칼 들고 올까 하다가 간신히 참는 거니까. 저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동생, 아니 그녀 머리통도 그대로 휘갈겼습니다. 동생은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 앞에선 형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옹호하더니 뒤에선 위치 추적 어플 알려주고 내 침대에서 뒹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다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네가 날 언니라고 생각은 해? 도대체 날 뭘로 본 거니 너는? 동생은 그제야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빌고요. 그 꼴을 보는데 더 열받는 겁니다. 저는 동생 머리채 붙들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짐 싸서 당장 꺼져. 너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동생은 흐느끼며 울더니 짐을 느릿느릿 싸고 있더군요. 그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동생 옷가지를 캐리어에 다 쳐넣었습니다. 들고 빨리 꺼지라고. 그만 쳐 울고.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우주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곱게 보내주는데 내가 너 다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거 참고 있는 줄 알아. 동생이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고 저는 이번엔 다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편 짐을 쌌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때까지도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남편은 잘못했다며 저를 말리는데 저는 확 떠밀어버리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너도 꺼져. 이 밤중에 어딜 가라고. 그럼 우주 깨어서 난리 나는 거 보고 싶어? 네 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냐고. 제 말에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아들 아는 건 또 무서웠나 봅니다. 그 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들고 꺼져.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이 더러운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는 죽일 듯이 씩씩거렸고 결국 남편도 캐리어 들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남편까지 나가자 맥이 풀린 저는 이불 안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이가 혹시 깰까봐 크게 울지도 못하고 꾹꾹 삭히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고향에 계신 아빠와 새엄마에게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동생은 저한테 쫓겨나고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간 모양인데 제가 곧장 아빠에게 다 얘기했죠. 제 얘기를 들은 아빠도 기함하면서 동생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걸 새엄마가 겨우 뜯어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와 새엄마도 심하게 다투셨다고 했고요. 저는 아빠에게 그 기집애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걸 들었는지 새엄마 전화와서 그래도 동생인데 한 번만 봐달라며 재고 시험도 칠 거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런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참 너무하더라고요. 새엄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라고 믿었던 새엄마 딸이 제 남편하고 놀아났다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 돌봐줘서 고맙다고 밥 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줬어요. 새엄마 딸 인생만 중요한가요? 저는 새엄마 딸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는데요. 조금이라도 자식 위한다면 시험 걱정할 게 아니라 자식 사람부터 먼저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건다고 전했어요. 남편은 저희 병원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우주만 생각하라며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너 변태니? 짐승이야? 와이프 동생이랑 그러고 싶디?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미안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호기심 같은 소리 하네. 너나 이민주 그년이나 둘 다 돌았어. 제정신 아니야. 인간이길 포기했다고.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에 올리기도 더러워. 끔찍하다 진짜.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처음엔 오히려 저를 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게 왜 친동생도 아닌데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느냐면서요. 남녀가 그러고 오래 붙어 있으면 정분 안 나겠냐는 개소리와 함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동생 아닌 동생이랑 살면 그렇게 해도 된답니까? 자기 아들 유부남인 건 까먹었나 보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정말 남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소송, 상간소송 다 진행할 거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증거 확실하니 소송 결과는 불보듯 뻔하고 양육권, 친권도 다 제가 가질 거라고 했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오히려 뻔뻔하게 제 탓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면서 애 생각은 안 하냐고 붙잡더군요. 애 생각한다는 사람이 애 있는 집에서 그런답니까? 생각할수록 시댁 식구들까지 몽땅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 일로 새엄마와 사이가 크게 틀어져서 결국 별거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나서 동생녀는 새엄마랑 둘이서 살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상간소송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번갈아서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듣기 싫어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진행하기로 했는데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남편도 처음에는 변호사 구하고 대응을 하려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합의 보자고 여러 번 매달렸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국 최종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소송 기간이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 돌보면서 틈틈이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소송 진행 관련 상담하고 살도 엄청 빠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대상포진도 한번 왔었죠. 가끔은 그것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나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를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승소를 하고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만 제 마음은 참 허무하고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뭔가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동생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지치고 비참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간다 한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자책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동생을 집에 오라고 한 거요. 동생을 믿었고 남편도 믿었어요. 그 바보 같은 순진함이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든 건가, 원인은 내가 제공한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자꾸만 다잡았습니다.
동생 집으로 불렀다고 무조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그럴만해서 그런 거다. 언제고라도 나를 배신할 것들이다 라면서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수도 없이 상기하고 또 상기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배신당했는데 저까지도 저를 미워하고 다그치면 너무 슬프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던 거였죠. 내 잘못 아니다. 배신하고 바람핀 그것들이 찢어 죽일 것들이고 밟아 죽일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역경을 잘 견뎌낸 거다. 독하게 마음먹고 잘 버틴 거다라며 저를 많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있고 앞으로 쉽게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 나만 억울한 일, 분한 일 당하는 거 아니고 이만하면 그래도 잘 견뎌왔다 생각합니다. 요지경 세상 속에서도 제 스스로를 믿고 잘 견디는 것만이 능사다 생각하며 꿋꿋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다독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저와 아이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